전 세계에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나라는 있었겠지만 그 나라가 지금까지 특히 뭐 한 4, 5천만 이상 규모를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서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딘가 있을 수 있는데 4, 5천만 규모의 선진국 대열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옆에 있으면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웨스타드 교수가 야, 얘들은 무슨 재주로 도대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문제의식을 가질만 해요. 그런데다가 웨스타드 교수가 주목하지 않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반도 국가예요, 여기가. 이 반도는 참 특이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말을 못 들어봤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비하할 때 반도인이라고 비하를 했다 그러거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라고 인정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최고급 호텔의 이름은 반도 호텔이었습니다. 네, 반도 호텔이었죠. 그래서 이 반도인의 기질이 좀 있어요. 이게 반도인들이 일단 창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도는 일단 그 땅에서 나는 것과 바다에서 나는 것, 뻘에서 나는 게 이런 게 막 혼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엮어서 쓰고 저렇게도 엮어서 쓰고 굉장히 그 창의적인 데가 있어요. 반도 사람들이 또 발랄해요. 그 대신에 반항적이에요. 왜 그러면 수틀리면 튈 수 있으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땅으로도 튀고 한쪽은 또 땅이고. 그리고 반도 사람들이 평등주의적이에요. 그 대신에 시기질투심이 강해요. 니체는 그리스 사람들의 덕목 아닌 덕목으로 꼽는 게 jealousy, 질투라고 꼽습니다. 니체가. 참고로 니체야말로 고전 그리스 문헌학에 세계적으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전 그리스 문헌학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세워서 박사학위 논문이 아직 통과되기도 전인 23살의 스위스의 명문대 바젤 대학의 그리스 문헌학 석좌 교수가 됩니다. 그 사람이 고전 그리스 문헌학 해석에 세운 결정적인 공 혹은 가설은 뭐냐면, 일리아드가 전승되어지면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손때가 묻은 민속시가 아니다. 한 명의 저자가 지은 거다. 그 저자가 호머라고 전해지는데 그게 맞다. 이거는 민족, people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one single author, 한 명의 저작자에 의해서 지어졌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쭉 해요. 니체 시대, 그러니까 니체가 그런 주장을 했던 시대가 대개 1860년대쯤 70년대쯤 되는데 70년대 초, 그때는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호머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그게 호머는 가상의 인물이고 이건 집단 창작물이다라는 그러한 관념이 지배할 때예요.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가설을 내놓고 그 가설을 나름 증명하는 여러 문헌 분석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당대의 참 천재적인 그리스 고전 문헌학자로 인정을 받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그 당시에 그쪽이 그리스 고전 문헌학이 발달한 대학인데 거기에 석좌 교수가 됩니다. 그게 임명받은 시점에 박사학위가 아직 통과되기 전이에요. 21, 서너 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성정에서 제일 특징적인 거를 질투로 꼽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 신화 보면 전부 질투에 의한 게임이거든, 이거. 그 시기질투심이 강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평등주의 압력이 강하다는 거죠.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전 세계에서 평등주의적 압력, egalitarian pressure가 제일 강한 나라는 한국이다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 왼쪽 운동하면서 이 나쁜 짓 하면서 1970년대, 80년대 초에 뻑하면 이병철이가 돈병철이가 하고 욕하고 돌아다녔거든. 또 전두환이가 하고 욕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심리를 보면 이게 뭐냐면은
뭐 이병철 별거야. 돈이 좀 재수가 운이 좋아서 돈이 붙은 거지. 뭐 누구든지 운이 좋으면 저렇게 돈 붙을 수 있어. 전두환 별거야. 전자리에 앉혀놓으면 다 저만큼 해. 즉 이게 뭐냐면은 아주 터무니없는 너나 내나 평등주의죠. 진짜 계급사회를 가면요. 폭발했을 때는 한없이 잔인하지만 평소에는 한없이 공손합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저 사람과 나는 그냥 다른 우주에 살고 있다. 저 계급과 우리 계급은 다른 우주에 살고 있고 생명 조경이 다르다. 그런 식의 관념이에요. 그 대신에 그게 쌓여서 폭발하게 되면 무지하게 잔인해져요. 한국과 같이 평등주의적 압력이 아주 세면 그런 잔인한 폭발이 잘 안 터지죠. 그 대신에 평소에 시끄럽지. 뭐 맘먹자고 들으니까 개나고동이나. 예. 이게 반도인의 기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창의적이고 발랄하고 반항심 강하고 시기질투심 강하고 평등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이 반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를 보자고요. 우리가 이탈리아라 그러면 굉장히 국가가 오래된 것 같죠. 천만에요. 1848년부터 71년 사이 20여 년에 걸쳐서 통일이 일어났고요. 일부 지역은 1918년에야 이탈리아에 병합됐습니다. 그리스를 보면요. 그리스는 대개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경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다음에 로마풍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다운 아이덴티티가 다 없어져. 그때부터. 뭐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뭐 그 땅이 거기고 여러 명 사니까. 그럼 그 로마풍이 언제까지 가냐? 대개 나라 자체는 1400 몇십 년에 망하지만 이미 1400년만 되더라도 천지사방이 다 오스만 투르크에게 포위당한 상태예요. 쭈그러진 상태야. 그럼 1400년만 잡더라도 그리스가 대개 한 150년에 1400년이니까 한 1550년을 로마풍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오스만 투르크에서 점령당해서 오스만 투르크풍으로 또 한 400년 사는 거지. 그리고 나서 1821년, 29년에 가서 오스만 투르크 저거 좀 힘 좀 빼야겠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해서 그때 독립을 해요. 1829년에야. 그 찬란한 그리스가. 스페인은요. 지금도 약체 모자이크 국가입니다. 스페인은. 조금 이따 다시 스페인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거예요. 만약에 한국인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데 그런 사람들처럼 룰루랄라 태평했었다라면 일찌감치 중국의 일부로 전락했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작용한 차이나 블랙홀의 흡입력은 그리스에서 작용한 오토만의 흡입력에 비해서 수천 배, 수만 배 강합니다. 근데 그걸 버틴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강력한 통일국가를 지난 한 1500년 동안 유지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다 1500년 동안 강력한 통일국가 유지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신생국가가 아니에요. 식민지에서 벗어난 신생국가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식민지 신생국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폴란드만 해도 1700년대 말서부터 해서 1945년까지 나라가 없었거든. 단 나라가 있었다면 중간에 반짝 1918년경부터 1939년까지 20년 반짝 나라 있고요. 한 2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죠. 200년 동안 거의. 거기다가 45년에 독립했을 때는 스탈린이 발길로 퍽 차잖아. 그래서 나라가 서쪽 영토, 그러니까 서남쪽 영토는 우크라이나한테 잃고, 동북쪽 영토는 리투아니아한테 잃고, 나라가 이사를 가잖아요. 저쪽으로 프러시아, 독일 영토를 먹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영토를 먹었는데, 지정학적으로는 바다랑 면하는 그 해안선이 더 길어지고, 어쨌거나 나라의 영토 자체가 이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갑자기 손을 확 거갖고,
뭐 한강 이북은 중국 거고, 그 중에서 뭐 항벽난도는 러시아 거고, 대한민국은 뭐 큐슈까지가 대한민국이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폴란드를 두고 신생국가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식민지 출신의 신생국가. 그러니까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한 신생국가라고 하기가 좀 곤란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거. 그런 나라 아니에요. 자, 이제 그리스를 좀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죠. 이게 옛날 그리스 보면 서로 끝없이 싸운 도시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빨간선 땡땡땡땡 해놓은 데가 이제 마케도니아죠. 이 그리스가 크지가 않아요. 중간에 허리 있잖아요. 노란 데 있고. 저게 아마 동서로 한 200km, 우리 한반도 허리만 해요. 저 아래쯤 내려가면. 저 아랫부분 내려가면 한반도 허리만 해요. 지금 노란 거 찍혀 있는 테세이라고 찍혀 있는데, 그게 테베 지역이거든요. 거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도 저거 뭐 사방 한 100km 영역일까? 크지 않은 영역이에요. 변방의 마케도니아의 이제 필립,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그때에 비로소 코린트 연합체라는 연합체가 만들어져요. 그전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었어. 그리고 나서는 알렉산더가 그걸 계승한 다음에 바로 세계 정복 전쟁을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통일 그리스가 다져진 시기가 없단 소리예요. 자기들끼리 내똥 치고받고 싸움하다가 뭐 몇십 년 동안 잠시 코린트 연합체로 싸움 좀 안 하다가 그 다음엔 갑자기 알렉산더 정복 전쟁으로 튀어들어가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나라 확 분열됐다가 또 얼마 조금 지나지 않아서 한 100여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 200년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로마한테 정복당해버려서 그 다음엔 로마풍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렉산더 정복 전쟁이 어떤 성격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니즘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데, 헬레니즘하고 좀 다르죠. 헬레니즘은 알렉산드리아니즘이 보급하고자 했던 세계관, 가치체계고요. 알렉산드리아니즘은 그거를 군사적 수단으로 정복해서 보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렉산더 정복 전쟁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저게 따로 이제 그리스로 남아 있다가 한 200년쯤 남아 있다가 바로 BC 146년부터 1829년까지 2000년 동안 로마 체제 및 오스만 지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이제 푸르딩딩한 색깔, 저게 이제 패권을 추구하는 저건 이제 필립 시대 이전이에요. 바로 한 몇십 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아버지가 코린트 연합을 만들기 한 3, 40년 전 이전 상태인데, 푸르딩딩한 데가 기타 등등 지역이고요. 노란 데가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했던 테베 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이 아테네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카키색도 아니고 무슨 좀 이상한 희뭇그레한 색깔, 저게 이제 스파르타 연합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죠. 그러니까 테베 연합, 아테네 연합, 스파르타 연합,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제 마케도니아는 기타 등등에 속했던 지역이고요. 저렇게 치고받고 아주 심각하죠. 저렇게 치고받았죠. 자기들끼리 노예 삼고 없애버리고 뭐 난리가 아니었죠.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정서적 에너지는 질투다. 질투는 나의 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로마 제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로마 제국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이 로마 제국이 좀 황당해요. 여기도 이게 한 500, 이제 기원전 한 500년 전쯤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로마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죠. 그 시골 마을이 200년 만에 2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지금 이제 흑색, 그러니까 이탈리아 전체는 아니고 웬만큼 이탈리아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당시 지중해 해상 패권을 갖고 있던 카르타고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그러니까 퓨니고어죠. 그걸 카르타고에 대한 전쟁을 퓨니고어라 그러는데 제1차 퓨니고예요, 그게. 그걸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차피 카르타고랑 전쟁이 붙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 120년에 걸쳐서 카르타고랑 또 대판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 카르타고를 멸망을 시키죠. 우리가 한니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카르타고를 멸망을 시키고 지중해 서쪽 패권을 장악을 하죠. 예. 그리고 그때 그 멸망시켰을 때, 그러니까 북서쪽 패권을 장악하는데 그때 멸망시켰을 때 그것과 거의 동시에 그리스를 같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죠. 그게 지금 노란색 비슷한 색깔입니다. 미색. 그게 한 120년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로 치면 박혁것의 무슨 뭐 화백회의 한 다음부터 불과 200년 지나서 한반도 통일한 거고요. 다시 거기서부터 불과 120년 지나가지고 말하자면 그 서해랑 동중국해, 대만, 큐슈 여기를 다 장악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다져질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 지금 저 바다의 범위나 그게요, 우리 동중국해도 넘어나가 저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요. 만약에 저걸 서해 전체를 하면 서해 전체의 한반도에 저기 중국의 해안성들 쫙 해서 타이완 해서 거의 하이난 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까지. 그 정도 해야 저 범위예요. 저 지금 노란색 범위. 연두색 범위쯤 되면 저건 말라카 해협까지 간 거고. 말라카 해협 넘어서도 갔지. 이제 연두색 범위까지 가면. 저 연두색까지 가는 데까지 그럼 얼마 걸린 거야? 나라 만들고 400년 만에 간 거야. 아직 우리 신라로 치면 아직 통일도 안 됐을 때요. 뭐 이제 뭐 말하자면 저가 어디야? 진흥왕쯤 갔지. 이제 북한산 순수비 들여다보고 그 이사부랑 같이. 그래서 저기 비봉에 올라서 진흥한 순수비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이제 저 파주가 보이거든. 그리고 김포가 보이고 강화가 보여요. 그리고 멀리 개경이 보이고 저기 개성. 그러니까 이제 그 남한강 수계 타고 문경세제 넘어가지고 그 충청도 목계나루에서부터 와갖고 이제 제천 원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물머리 이천 두물머리 해서 이제 양평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물머리 해갖고 이제 쭉 내려와서 한강 타고 나가서 거기서 바닷배로 옮겨 타갖고 이제 당나라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명선이 되는 거거든. 그 남한강 수계를 장악해야 됩니다. 이게 이사부의 전략이에요. 진흥왕이 적극 채택했고 거기서 통일신라의 기본 틀이 놓인 거죠. 그러니까 신라 통일의 기본 틀이 놓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천천히 이게 다져지는데 그 속도가 보통이 아닌 거죠. 나라 만들고 그러니까 그 무슨 조그만 마을이 생기고 나서 400년 만에 지중해 전체 제해권 지금 연두색까지 장악하는데 400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도시국가로 해양제국으로 이게 퍽 점프죠. 네. 그러니 이게 그 뿌리가 얕죠. 깊게 내려간 뿌리가 아니죠. 우리는 뭐 한 1000년짜리 산삼이라면 저건 한 5년짜리 인삼이 되는 거예요. 5년근, 6년근. 뿌리가 이게 다른 거예요. 네. 뭐라 그럴까. 시간 개념이 다른 거지. 시간의 그 작동 방식이.